문항을 반복적으로 문제풀이 기술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한 선에서 질문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이번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또 선택 과목들의 경우 과목별 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고 출제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시험과 비교해서는 출제 기조를 이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했다고 출제본부가 밝힌 올해 교재 강의 연계율은 문항 수 50%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아침 수험표 전달 등 전국에서 10여 건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는 17일까지 할 수 있고 성적은 다음 달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영장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청구라고 보시나요? 제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사유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해왔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 받아본 문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당시 범야권이 탄핵을 남발하는 등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권한 남용 문건인데 이 문건을 검사에게 작성하게 하고 계엄 근거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도 소환 조사도 거부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오늘 오후 열립니다. 어제 황 전 총리를 대치 끝에 체포한 특검은 10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친 개가 날뛰는데 제가 덜렁덜렁 나가는 게 맞습니까?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 사건을 지휘했던 만큼 그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청구한 보석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사람과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면서 망신주기와 별건 수사로 여론전을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옥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눴던 메시지를 공개했던 특검팀. 2012년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내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며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하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답했던 내용입니다. 보석을 청구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 측은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사건 주요 인물이 아니고 혐의와 무관한데도 망신주기와 별건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석신문 과정에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며 주거지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 등 핵심 증인들과 말맞추기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시지 공개는 이 씨가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숨겨진 중요 인물이란 입장입니다. 김 여사 재판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6천만 원짜리 통일교 목걸이를 두고 전 씨는 김 여사로부터 잘 받았다는 연락도 받았다며 전달 사실을 재차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가방 3개와 목걸이 등을 직접 살펴보며 검증했고 가방과 구두 등에 사용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에 화물차가 돌진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루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한 시장 상가로 1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명가량이 다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의식이 없어 소방대원들이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부상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한 시장 상가로 1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명가량이 다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의식이 없어 소방대원들이 CPR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부상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이 이미 외압 논란으로 확대된 터라 진실 규명이 필요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시한 1시간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결국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그제 돌연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던 노 대행. 처음엔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로 나가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검 참모진들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재차 사퇴를 건의했고 노 대행이 결국 수용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부 대검 검사들은 노 대행이 나가지 않을 경우 단체 보직 사퇴 계획을 열어뒀던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집단 행동 논의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전달해 항소 포기가 결정됐는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대행에게 항소 마감 전에 전화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의 신중한 의견을 전했을 뿐 사건 지휘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퇴임식 때 모든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고인들만의 항소로 열리게 된 대장동 사건의 2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을 단죄하겠다며 파면이 어려운 현행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종용한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 파면 징계가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은 특권 보장법이라며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 파면할 수 있게 대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히겠다며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번 주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라고 맞섰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면서 항소 포기를 종용한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틀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포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과거 신중검토 발언은 외압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적이 있다고 압박했고,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시고 왜 지금은 이렇게 외압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지, 그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이건 뭐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함께 비쟁점 법안 50여 개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8일째인 오늘 매몰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30대 남성 작업자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사고 당일 매몰 위치가 확인됐으나 잔해가 뒤엉킨 데다 상부 구조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커 그동안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평균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80% 수준까지 높이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집값 급등으로 늘어날 세액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부동산 가격 공시 개선 공청회.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이 내년 주택과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선 내년 현실화율이 80.9%에 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늘어날 세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현실화율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됩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돼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 같은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에 정부는 2020년부터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왔습니다. 이후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현실화율은 원상복구했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의 시세가 반영돼 올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분만큼 보유세가 더 오를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김윤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오찬을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복합 개발과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11호 대책 중 실수요자나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외신에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꾸준히 내린 걸 감안하면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는데요. 황현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싱가포르 출장에서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이창용 총재. 기준금리를 언급하던 중 방향 전환이란 단어를 꺼냅니다. The magnitude and timing of the cut or even the change of direction will depend on the new data that we'll see. 오는 27일 나올 경제전망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취지라고 했지만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지난달 발언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3.5%에서 3.25%로 내린 뒤 4차례에 걸쳐 2.5%까지 인하했습니다. 다만 7월부터는 3번 연속 동결됐습니다. 이 동결 흐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 총재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고채 금리가 하루 새 0.1%포인트 가깝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다가 인상 기조로 전환되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최근 시장 여건도 금리 인하 여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수도권 집값 불안이 여전합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달러 유출을 막기 더 어려워집니다. 어제 환율은 1달러에 장중 1,470원을 찍었습니다. 오름폭을 줄인 주간 종가도 1,465원, 올해 최고가인 1,484원까지 20원도 안 남았습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지난달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말 1,402원 90전에서 이달 11일 1,463원 30전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4.1% 떨어졌는데 1.3% 하락한 유로화나 4% 하락한 엔화보다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천천히 내릴 뜻을 시사한 점, 해외 증권 투자가 늘며 원화를 달러로 많이 환전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 40일 넘게 이어진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은 2천조 원 넘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양민유 기자입니다. 43일째 이어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된 지 이틀 만인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변 없이 통과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미 연방정부는 일단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예산 체제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Our troops, air traffic controllers, and federal employees will be back to receiving their regular paychecks. Families in need will get back to receiving their food purchasing assistance. 공무원 수십만 명이 업무에 복귀하고 셧다운 기간 해고된 4천여 명도 복직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등 복지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재개됩니다. 하지만 전체 6%까지 감축된 항공 운항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한두 주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무급근무로 병가 등을 낸 관제사들에게 밀린 급여를 줄 예정이지만 모두 복귀하는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So 70% of their pay comes within 24 to 48 hours. So I encourage all of them to come to work, to be patriots, and help navigate the airspace effectively.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셧다운 사태로 2,200조 원 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초래한 민주당이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셧다운 사태의 단초가 됐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은 40일 넘는 대체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별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에선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극한 대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요구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농산물 분야에선 관세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때문에 올라간 식료품 물가에 고통받는 서민을 챙긴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충격을 받고 방향을 튼 겁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곧 중대한 발표를 내놓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커피와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낮춰 생활 필수품 가격을 빠르게 안정시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Ryan, you're going to see some substantial announcements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in terms of things we don't grow here in the United States. 지난 8월 브라질에 부과한 50%의 고율 관세로 커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미국 내 식료품 물가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관세 만능 효과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커피를 콕 집어 언급하며 관세를 낮추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Coffee, we're going to lower some tariffs. We're going to have some coffee come in.
We're going to take care of all this stuff very quickly, very easily.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이 생활비 위기를 주요 의제로 삼아 승리하자 물가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2,000의 관세 배당금 지급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세제 완화와 함께 초과 업무와 팁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임기 동안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가 이른바 트럼프 계좌를 개설하면 초기 예치금으로 $1,000를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Which will guarantee that next year Americans are going to put more money back into their pocket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 주요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는 등 재계 달래기에도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내년도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을 맞을 거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58 49센트로 전장보다 4.2% 급락했습니다. 오펙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의 증산 영향으로 내년 석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면서 공급 부족을 예상했던 기존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쿠바 전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가 발령됐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쿠바에 치쿤구냐 열병과 댕기열 등이 퍼져 여행객과 교민들 안전에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경보 1단계는 여행은 가능하지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방문 계획이 있다면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지침과 대사관 공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음수대 1,700여 개 보온 덮개를 씌우고 노후 부품 교체 등 시설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텀블러 사용이 쉬운 음수대와 이동형 음수대를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올 겨울 폭설이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재 기관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영동 고속도로에서 대규모 폭설 대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엉켜 있습니다. 운송 탱크에는 화학 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탱크로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직원이 중앙 분리대를 빠르게 개방해 밀린 차량을 이동시키고 사고 부상자는 소방 헬기로 긴급 후송됩니다. 갑작스러운 폭설 속에 자동차 사고와 유해물질 유출 등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입니다. 훈련이 이루어진 지역은 산악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국내 최대 강설 지역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소방과 경찰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동시다발적인 사고 상황에 대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50cm 정도 기습적인 폭설이 내려서 수백 대의 차량이 7시간 고립된 이런 대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기관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도로당국은 전 지구적 이상기후로 겨울철 폭설 빈도가 잦아지면서 대형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눈이 올 때는 차량 미끄러짐은 물론 도로 살얼음 현상이 불특정하게 발생함을 고려하여 가급적 충분한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이달 15일부터 시작하는 겨울철 한파 대설 대책 기간을 맞아 폭설 등 재난 대응 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했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 대구와 대전이 18도 등
예년 기온의 3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져서 퇴실 시간대에는 외투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광주, 전북은 오후에, 영남과 전남, 제주는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에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전국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본부는 사교육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장은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시장 상가로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중상자 12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어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정부가 내년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평균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80% 수준까지 높이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한 건데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세